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79번째 시간 N손입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다 드렸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법정지상권의 판단 기준과 관련된 판례 그리고 실제 낙찰 사례를 살펴보면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법정지상권이 관련된 사건을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낙찰받고 뒤처리한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시겠습니다.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사례를 같이 보실까요? 자,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 자, 2003년 사건이죠. 2003년 사건인데 실제 이 물건을 발견하고 조사한 것은 2004년 봄입니다. 자, 보시면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 농지가 경매로 나왔죠. 자, 감정가가 9,900만 원이고요. 자, 여기 보면 제시외 건물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요. 자, 이것을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는 그냥 보통의 물건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농지에 그 위에 있는 미등기 건물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보시죠. 아래쪽에 있는 평수하고 합해서 전체적으로는 104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밭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는 논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뭐 관리지역이고 일부는 농업진흥지역이고 2m 제방도로를 통해서 출입한다. 아까 말씀드린 건물이 있다. 자, 이런 정도였고요. 이것이 누군가가 한번 낙찰을 받고 다시 경매에 나와서 자, 64%까지 떨어졌죠. 좀 저렴하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2004년도면 이천모가 이쪽이면 농지가 대략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할 때였습니다. 자, 15만 원으로 본다면 1억 5천 정도. 자, 1억 5천이니까 좀 저평가되고 가격도 좀 많이 떨어졌다. 그 대신 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판단해야 되겠다. 자, 이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을 제가 다녀오고 또 전반적인 물건을 검색하면서 이 사건이 2년 전에 한번 경매가 나왔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사건보다 똑같은 번지인데 현재 경매가 나온 것은 1040평인데 2년 전에는 요 위에 있는 950평만 경매가 한번 나왔다가 취하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비교를 해볼까요? 자, 주변에 대한 얘기를 일단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땅은 중부 고속도로에서 가깝습니다. 실제 표시는 고속도로에서 아주 가까운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자, 이 일대는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위쪽에 이천 시내가 있고요. 아래쪽은 장호원 가는 일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호재가 없는 주변에 온천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도 그쪽은 온천에 대한 것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보통 정도의 농지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당 한 15만 원 정도를 보면 정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평범한 농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경매가 이전에 한번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전에 나왔던 경매 사건을 같이 보실까요? 자, 2001년도에 자, 이 사건이 경매가 나왔는데 그 번지가 아까 2003년도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평수가 두 필지가 아니고 한 필지 950여 평만 경매 대상이었는데 그 감정가가 무려 1억 8천입니다. 자, 아까는 950평이 아니고 1040평이었는데 1억이 안 되었죠. 9천 얼마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평수가 줄어들었는데도 오히려 감정가는 훨씬 높죠. 자, 여주 쪽, 이천 쪽은 2001년과 2003년의 농지 가격이 다릅니다. 당연히 2001년보다는 2003년이 더 올랐죠. 자, 그런데 면적이 오히려 적은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03년 사건이 면적이 더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에 비해서 금액은 훨씬 낮아졌다는 것을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건물에 대한 기록이 2001년 사건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채무자도 역시 최 씨인데, 자, 채무자의 사촌이 되는 역시 최 씨인 분이, 자, 이 건물을 등기를 하고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쌀을 6가마씩 준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법정지상권을 배우셨죠? 토지는 최 씨의 것이고 최 1이라고 그러죠. 건물은 처음부터 최 1이 아닌, 채무자가 아닌 최 2 씨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었죠. 자, 지금 토지만 경매가 나왔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약 낙찰을 받게 된다면 이 건물은 이미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새롭게 낙찰받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는 자,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토지 임차권이 계속 그것이 성립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자, 일반적인 법정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은 조금 다릅니다. 두 사람 간에 계속적인 임대 계약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토지임차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에 비해서는 건물 소유자가 많이 불리한 상태죠. 자, 어쨌든 정상적인 건물이 있고 토지만 저평가돼서 나온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처음 사건으로 돌아가서 보죠. 자, 이 사건을 같이 보실까요? 자, 이것은 제가 따로 정리했는데요. 자, 보시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낙찰받은 사건은 954평과 191평, 총 1040평이고 처음에 2001년도에 경매 나왔던 것은 954평만 1억 8천 가까이 감정됐으니까 이것은 많이 저평가된 거죠. 자, 그리고 그 가격이 지금 64%까지 떨어진 거죠. 자, 이것을 결국 낙찰을 받았습니다. 7,300만 원에 받았는데, 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현재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자, 건물 소유자 최 씨를 만났습니다. 제가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죠. 채무자와 사촌관계인 건물 소유자 최 씨. 자, 토지의 임차권은 있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계속 지료를 주고 있을 의사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 끝에 내린 결론은 최 씨의 건물을, 합법적인 건물이죠. 등기가 된 건물을 낙찰자가 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한 거죠. 자, 건물을 500만 원에 매입하고 땅은 낙찰받았으니까 토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이 500만 원을 건물의 원래 소유자 최 씨가 2년 후에 나갈 때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지료는 종전과 같이 쌀을 6가마를 받기로 했죠.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아무 문제 없이 쉽게 해결했습니다. 자, 이것이 2년 후에 결국 건물 소유자였던 최 씨가 나가게 되고 낙찰자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채로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낙찰받은 시점에 전체적으로 이 토지와 건물에 투입된 비용은 대략 8천만 원이죠. 자, 토지를 7,300, 건물을 500만 원에 낙찰받았으니까 등기 비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도 8천여만 원 남짓합니다. 자, 이것이 4, 5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이쪽의 시세를
아주 보수적으로 해도 30만 원 내지 35만 원 한다고 봅니다. 자, 건물은 가치가 없습니다만 토지만 봤을 때 이것은 제가 봐서는 3억에서 4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가격이 그 사이에 많이 올랐다는 것도 있지만, 자, 법정지상권의 가능성 때문에 저렴하게 샀다는 것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자, 정상적으로 이것이 법정지상권하고 관련 없는 깨끗한 물건이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1억 한 5천 가까이 줘야 살 수 있는 물건이었는데, 결국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건물이 있었고 그것을 무사히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는 바람에 이렇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역시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사건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물 자체는 별 쓸모가 없죠. 오직 토지를 보고 낙찰을 받았던 사건인데 결국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사례를 보실까요? 경기도 안성시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 대지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보시죠. 자, 대지 157평이 경매 대상입니다. 522평방미터고요. 자, 여기서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등기 9억입니다. 자, 그리고 토지만 경매 대상으로 되었죠. 자, 소유자 채무가 김 씨고요. 경매를 신청한 사람도 개인 김 씨입니다. 자, 이것이 5,700만 원에 감정이 되었고요. 자, 4,600만 원 정도 80% 유찰되었는데 거기서 한 100만 원 정도 올려서 단독으로 입찰받은 사건입니다. 자, 건물에 대한 주변 상황을 좀 볼까요? 자, 건물은 그냥 9옥입니다. 평범한 9옥인데, 자, 건물 뒤편에 도자기를 굽는 창고,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전부 경매 대상에서는 제외됐죠. 오직 대지만 경매 대상입니다. 자, 주변은 마을입니다. 앞쪽에 마을 도로가 지나가고 제법 큰 2차선 도로가 지나가고요. 그 뒤편 뒷골목에 도로와 좁은 도로가 닿는 그런 대지고요. 주변 동네는 아늑했습니다. 여기를 전원주택지로 보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보통 시골에는 경기도 남부 쪽은 마을마다 많은 축사가 있습니다. 소를 키우거나 돼지를 키우거나 또는 닭을 키우는 축사가 있는데, 자, 이 동네는 축사가 없었습니다. 자, 축사가 없다면 좀 쾌적성에서 좀 다르겠죠. 자, 전체적인 토지의 면적은 자, 이렇게 반듯합니다. 앞에 도로가 2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여기는 겨우 차 하나가 지나다닐 정도의 한 2m 정도는 마을도로. 자, 이쪽 뒤쪽은 야트막한 동산이 있었습니다. 주택은 향이 중요하죠. 자, 향은 동향 또는 이렇게 남향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향 자체는 나쁘지 않죠. 자, 전반적으로 이쪽에 장래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경매가 나온 지도가 좀 희미합니다만, 그럼 이 지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지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죠. 자, 그러면 다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관리지역의 대지입니다. 자, 제시의 건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으로 보신 주택이나 창고 작업장, 자, 이것은 모두 경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법정지상권의 문제죠. 자, 토지만 경매 대상이니까 건물은 낙찰자의 소유가 되지 않고, 자, 그 건물이 계속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름대로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등기부와 점유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점유자는 또 다른 채무자도 채권자도 아닌 또 다른 김 씨입니다. 자, 여기서는
2002년에 전입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이라 해서 임차인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 임차인이 아니고, 자, 만나서 대화로 해본 걸 결과 이 사람은 건물을 매입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토지의 소유자는 또 다른 김 씨죠. 자, 여기에 있는 김 씨가 결국 소유자,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시면 95년도에 현 소유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이때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같이 매입을 했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을 같이 매입했는데 아까 보셨던 경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 건물은 동네 주민의 말에 의하면 50년 정도 경과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 50년 정도 경과된 건물을 95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2년 전에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같이 매입한 거죠. 자, 그 외에 등기부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95년 이전에 모 씨의 소유였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현재의 소유자 김 씨가 매입하기 전에 누구의 소유였습니다. 토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었겠죠. 이것을 95년도에 현재의 김 씨에게 이것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 씨는 토지는 계속 자기의 소유로 등기부상 가지고 있고 건물만 현재 임차인처럼 되어 있는 건물만 이것을 현재 점유자 김 씨에게 팔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법정지상권을 배울 때 제가 하나 판례를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자, 그 판례 사건 번호는 대법원 98-4798입니다. 자, 98-4798 대법원 판례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미등기의 구혹이 법정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이 판례가 아주 유용하게 이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판례를 제가 한번 읽어보죠. 미등기의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게 이 판례의 요점입니다. 자, 이 판례가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토지를 낙찰받으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이 없으니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철거될 그런 운명이 있다고 봤던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법정지상권과 관련되어 있고 대지가 크게 호감이 가는 정도가 아닌 그냥 보통의 땅이라면 대상 낙찰을 받을 경쟁자가 없다고 보고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경쟁자가 없다라는 판단이 그대로 맞았죠. 그래서 최저가에서 불과 60만 원을 올린 금액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처리된 내용을 같이 보실까요? 자, 이것은 주변의 지도입니다. 같이 좀 보시죠. 경매 대상인 토지는 이 정도에 있습니다. 자, 수도권 남부 평택이나 이쪽이 평택이 되겠죠. 자, 안성, 그리고 그 위쪽이 오산이나 용인이 됩니다. 자, 이 일대는 모두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어디 한 군데 호재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현재 여기 경매가 나온 이 지역과 가까운 남사, 용인 남사 들어보셨죠? 남사 지역이
신도시의 후보로 오른 적이 있었죠. 자, 용인의 동쪽 배감이 전원주택이나 이런 쪽과 관련해서 많은 호재가 있습니다. 자, 동쪽으로는 두말할 나위 없이 평택과 관련한 국제평화도시나 미군 부대가 내려오는 자, 이런 호재가 있고요. 자, 최근 2008년 봄 최근에는 또 이쪽에 원곡이라고 그러죠. 물류 기지가 들어온다는 그런 호재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이 큰 금액이 아닌 그리고 법정지상권과 관련해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 대지를 땅은 크지는 않지만 자,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실제 입찰을 하기 전에 법정지상권이나 전반적으로 권리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입찰하기 전에 제가 기록해뒀던 내용이죠. 자, 일단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무게를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4798 판례에 의하면 미등기의 건물과 토지가 현재의 소유자에게 이것이 넘어왔다면 미등기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없다. 자, 이것이 이 판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현 소유자 김무광이라는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건물도 같이 매입하고 또 그 이후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또 다른 김 씨에게 이것을 건물을 팔아 처분했다면 이 김 씨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이 김 씨는 결국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 되니까 토지 낙찰자는 이 김 씨와 협의해서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낙찰받고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미리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토지인도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었고요. 또는 건물을 저렴하게 매입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봤고요. 아니면 건물의 소유자에게 정상적으로 토지를 다시 되파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자, 이것을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같이 처분하여서 이것을 분할하는, 자,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건물에 점유하고 있는 그 김 씨가 사실상 건물의 소유자지만 임차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판단한 것은 실제 낙찰 받기 전에 그 점유자가 임차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판단을 해봤었는데, 건물에 대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임차인도 토지 낙찰가에서 소액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판례에 의해서 제 나름대로 역시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변의 토지 가격을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 주변의 토지 가격은 자, 일반적인 안성시의 농지나 대지 같은 경우 30에서 50만 원이고, 자, 이 일대에 낙찰된 사례를 또 검토를 해봤습니다. 낙찰된 사례에 의하면 공장 용지가 대략 감정이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공장 용지와 대지가 비슷하게 감정되는 걸 기준으로 본다면 이 토지의 가격도 40에서 50만 원 정도를 보면 맞지 않을까. 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자, 그 아래쪽에 예상 입찰가입니다. 자, 입찰하기 전에 경쟁자는 법정지상권하고 관련되고 토지가 아주 크지 않으니까 경쟁자가 많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가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더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낙찰이.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실제 입찰에서는 최저가에서 60만 원을 더 쓰고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죠. 자, 그러면 다시 원래의 사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낙찰을 받고 이 건물을 다시 볼까요?
이 건물에 점유하고 있는 김 씨를 만났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 김 씨는 법원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게 아니고 매매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이 기록으로는 임차인으로 나와 있지만 이 김 씨가 도자기를 굽는 예술가입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기가 매매 계약을 했다. 그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니까 결국 배당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임차인이 아니니까 배당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결국 낙찰받고 이 건물의 소유자인 김 씨와 협의하는 일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서로 협의가 잘 안 돼서 오랜 시간, 한 서너 달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최종적으로 이것을 6천만 원 정도의 처분을 했습니다. 자, 낙찰받고 비교적 저가인 금액으로 매도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공동투자였기 때문에 길게 가지고 가기가 좀 버거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토지의 주변이 나름대로 호재가 많고 땅을 가지고 갔을 때는 좀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공동투자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그것도 공부하는 중간에 서로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공동투자라는 것은 길게 투자를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핸디캡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3, 4개월 동안 법정지상권에 대한 어떤 협의가 결론나지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것을 처분한 거죠. 자,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유치권과 달라서 대체적으로 해결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처음부터 길게 갈 것을 예상하고 또 투자 금액도 여러분들이 좀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셔야 원하는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충분히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죠. 자, 다음 사건은 여러 차례 제가 사례로 짧게 말씀드렸던 토지는 경매 대상이 아니고 건물만 경매 대상인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에서도 수익이 나올까 같이 검토를 해보시죠. 자, 2007년 수원 사건이고요. 다가구가 경매 대상인데 토지는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경매 대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건물의 소유자는 유 씨입니다. 그리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임차인과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이것이 9,300에 감정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7,800이라는 금액에 낙찰됐습니다. 건물만 봤을 때는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받았다고 봅니다. 자, 주변 상황을 잠깐 볼까요? 자, 건물은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서 낡았습니다만 조금만 손을 본다면 임대는 쉽게 나가는 주거지역입니다. 자, 이 일대는 거의 대부분이 오래된 주거지역이죠. 앞쪽에는 대로가 지나갑니다. 자, 이 땅의 핸디캡은 속집이라고 그러죠.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루형 토지입니다. 자, 여러분 도로에서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골목 같은 자기 땅을 밟고 지나가겠는데 이런 것을 자루형 토지라고 하죠. 실제 이 앞에 있는 골목처럼 쓰이는 대지는 그 값어치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앞에 토지에 비해서 뒤쪽에 토지 가격은 다소 낮게 평가될 것입니다. 자, 다시 사건을 보실까요? 자, 여기에 많은 임차인이 있습니다만 임차인들은 모두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일부는 소액 배당을 받습니다. 자, 임차인을 명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지는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물만 경매 대상인데
관연 건물만 낙찰받았을 때 법정지상권이 있느냐? 자, 이것이 중요하죠. 자, 제가 미리 토지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봤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 김 씨는 97년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그 이후인 98년에 현재의 소유자 유 씨가 증여를 받았죠. 그런데 이 이전에 토지와 건물이 원래는 한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자, 이것이 토지만, 자, 제가 이름은 모르는 어떤 사람의 소유였다가 이것이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게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죠. 자, 처음에 토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한 사람의 소유였다가 이것이 토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처분됐을 때 이때 건물은 이미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 현재 경매되는 상태에서 소유자인 유 씨에게 정여로 넘겨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정지상권은 이 유 씨에게 계속 그대로 승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낙찰받은 것이 자, 이번 이 사건이죠. 이 낙찰자에게는 계속 이때부터 성립한 법정지상권이 계속 성립하는 겁니다. 자, 법정지상권의 건물이 성립하는 기간은 30년이죠. 자, 이때부터 30년이니까 대략 10년 정도는 이미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현재 건물의 낙찰자는 아직도 20년간은 법정지상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 치료를 지불해야 되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의 건물 낙찰자는 법정지상권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수익이 나오느냐? 자, 수익에 대해서는 예측입니다만, 자, 제가 봤을 때는 7,5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고 이것을 수리를 해서 총 1억 정도가 투자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에 이러한 주택의 임료는 제가 봤을 때는 보증금 1억 정도에 월 12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자, 보증금 1억이면 투입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월 120만 원의 수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치료를 지불해야 되죠. 제가 보는 치료는 대략 40평에 400만 원이니까 1억 6천이죠. 자, 여기에 대략 4% 정도의 치료를 지불한다면 자, 연 600 내지 700만 원 정도의 치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120만 원을 1년 동안 임대료를 받으면 한 1,300~1,400만 원 되죠. 결국 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치료를 지불하고도 월 40~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결론이죠. 자, 여러분도 토지만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것을 낙찰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건물만 낙찰받는 것도 수익이 나온다는 걸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등기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건축을 했는지를 판단해야 법정지상권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법정지상권의 해결을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 사람의 해결하려고 하는 의사 등을 같이 알면 해결이 훨씬 쉽습니다.